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갈색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안에는 의사가 준 끔찍한 소식이 담긴 서류들이 있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라는 심각한 혈액암에 걸렸고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이었죠. 런던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를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역사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대학 졸업식 때의 제 딸 엘리자베스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미소는 어색하고 딱딱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엘리자베스는 제 똑똑한 딸이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딸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선택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죠. 영국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인지 물어봤었어요. 딸은 특별한 연구 프로그램과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들은 건 그저 그 아이도 엄마처럼 저를 떠난다는 것뿐이었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깊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55년의 인생 동안 제가 정말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네, 저는 유럽 역사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수였죠. 하지만 제 자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제 가족은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읽는 많은 논문을 썼고 제 유일한 자녀는 지구 반대편에 살면서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서 제 생각이 끊겼어요. 대학의 학과장이었는데 다음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제 병에 대해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가족 긴급 상황으로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날 밤 컴퓨터로 서울행편도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어요. 확인 버튼을 클릭할 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몇 달 전 마지막 영상통화는 짧고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그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제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깨진 관계를 고치려고 말이에요. 가방을 싸면서 방금 구입한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제 마음속에서 그저 하나의 개념일 뿐이었죠. 제 딸을 빼앗아간 곳이라고요. 고대 궁전과 현대적인 높은 빌딩들이 나란히 있는 페이지들을 넘기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제 나이에 특히 제처럼 아픈 사람에게 이 여행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아파트에 머물면서 죽음을 기다릴까요? 아니요. 정말로 이게 제 마지막 몇 달이라면 그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랐어요. 제 딸을 봐야 했어요.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죠.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엘리자베스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가 갈게. 그 아이 이미지에 속삭였죠.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 서울행 비행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한 비행기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거의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였죠. 공항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큰 홀에서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저를 지나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밝고 화려한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죠. 어떤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발 아래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거운 이불처럼 어둠이 저를 덮쳤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 제 얼굴에 닿는 느낌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낯선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기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낯선 병원 방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녀를 봤어요. 엘리자베스였어요. 제 딸은 영어와 한국어로 이름이 쓰인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표정은 더 진지하고 어른스러워졌더군요. 엘리자베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알리지도 않고 한국에 왔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 아이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제 진단에 대해 말했죠. 런던의 의사들이 제게 단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요. 제가 말하는 동안 딸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그 다음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딸과의 재회 모습이 아니었죠. 그 후 며칠은 검사와 의사 방문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엘리자베스는 동료들을 데려왔어요. 제 상태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는 진지한 한국인 의사들이었죠. 모든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오진이라는 말이었죠. 엘리자베스와 함께 일하는 강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런던 의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급성백혈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골수의 형성 증후군이라는 것이었죠. 여전히 심각했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어요. 특히 이 병원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며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였죠. 적어도 아직은요. 희망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몇 주 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치료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몇 달의 특별한 치료,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죠. 엘리자베스는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이 병과 싸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 아이가 직접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했죠. 딸의 눈은 어린 시절 이후로 보지 못했던 강렬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깨끗하고 하얀 병실에서 저는 첫 번째 진짜 시험에 직면했어요. 치료를 받을 용기가 있는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머물겠다고요. 싸우겠다고요. 제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딸을 다시 진정으로 알게 될 기회를 위해서요. 제 병 치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하얀 벽 같은 깨끗한 병원 냄새, 그리고 뱃속에서 느껴지는 똑같은 두려움에 잠에서 깨고 있었죠. 제 몸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혈관으로 흐르는 약물은 저를 좋아지게도 나빠지게도 만들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매일 저를 보러 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제 의사이기도 했죠. 이제 저는 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 제 어린 딸이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이 되었을까요? 특히 힘든 치료 후에 몸이 아프고 피곤하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저보다 훨씬 젊은 환자들보다 제가 더 잘 회복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웃으려고 노력하며 제가 좋아질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요. 별로 웃긴 농담이 아니었는데도 딸은 웃어주었어요. 이런 작은 교감의 순간들이 가장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주고 있었죠. 치료 사이사이 엘리자베스와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에서의 제 연구나 그 아이의 의료 업무 같은 안전한 주제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천천히 더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불빛이 병원 창밖에서 반짝이던 어느 저녁 엘리자베스가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왜 그 아이에게서 멀어졌는지 말이에요.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죠. 그 아이 어머니를 잃은 것이 마치 제가 어떻게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영국을 떠나기로 했을 때 그 아이마저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저를 뒤에 남겨두려고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인정했어요. 비록 그때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었지만요. 우리는 그 아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 다 몇 년 동안 간직해왔던 기억들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슬픔과 각자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다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로를 오해했던 모든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치료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이런 대화들로 인한 감정적 고통이 뒤섞이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지치고 힘들었죠. 하지만 둘 다 치유의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열이 매우 높게 올랐어요. 강에서 익사하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런던의 템스 강이 아니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어요. 꿈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저를 물에서 끌어올렸어요. 그 아이의 힘이 저를 놀라게 했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열에 들떠꾸는 꿈속에서도, 그리고 제 뜨거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현실에서도 딸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더 있고 서로에게 할 말이 더 있다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치료가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더 행복해 보였죠. 엘리자베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제 몸은 병과 싸우며 고통 속에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강 박사님이 마침내 제 암이 완화됐다고 말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죽음을 준비했던 제가 좋아지고 있다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거의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마침내 퇴원을 허락받았어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물었더니 딸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경험한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여행부터 시작했어요. 치료로 인해 제 몸은 여전히 약한 상태였거든요. 첫나들이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나무 정자 아래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계셨죠. 또 전통 찻집에 갔는데 거기서는 아름다운 도자기 잔에 쓴 차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차 맛이 저에게는 낯설었지만 엘리자베스가 가게 주인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제 몸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의 모험도 더 커졌어요. 엘리자베스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커다란 나무 건물과 휘어진 지붕이 있는 고대의 장소였죠. 600년도 넘은 궁궐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평생 유럽의 성과 궁전에 대해 가르쳐왔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선명한 색깔들, 못을 사용하지 않은 나무 구조물들, 산을 향해 지어진 건물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웠죠. 우리는 이상하게 생긴 채소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번화한 시장도 구경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주었어요. 어떤 음식은 저에게 너무 매웠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맛있었어요.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저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도시 너머로 산이 보이는 높은 현대식 건물에 살고 있었죠. 밤이 되면 그 동네는 음식 노점상과 정치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학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런던이 조금 생각났지만 이곳만의 독특한 에너지가 있었죠. 어느 오후 한강 옆에 앉아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아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다고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온 것은 저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아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대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세계를 얼마나 좁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이죠. 저는 몇십 년 동안 유럽 역사를 가르치면서 다른 문명은 덜 중요하다고 무시해왔어요. 제가 편안한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날은 엘리자베스가 저를 그 아이가 일하는 대학으로 초대했을 때였어요.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죠. 저는 교실 뒤쪽에 앉아 제 딸이 복잡한 의학 아이디어를 영어로 발표하고 한국어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잘 소통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그 아이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강의 후에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여기서 좋은 삶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딸은 동의했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저 고향과의 연결이었죠. 그 말이 제 안에서 뭔가를 일깨워 주었어요. 어쩌면 제 여정은 끝나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죽으러 한국에 온 사람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치유도. 그날 저녁 도시의 불빛이 우리 주변에서 켜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깨달았죠. 더 이상 지도 위에 먼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의 아름다움, 역사, 미래가 있는 진짜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 미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죽을 예정이었던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살아서 서울대학교 개건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박 학장님이 제 새 사무실에 책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셨죠. 동양과 서양 역사의 연결점에 대한 제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아마도 나이든 유럽 역사학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죠. 제 암은 여전히 완화 상태예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엘리자베스는 항상 제가 이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저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색한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가족의 친밀함으로요. 이제 저는 캠퍼스 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 옛 생활과 새 생활이 재미있게 섞여 있는 곳이죠. 런던에서 제가 좋아하는 골동품 몇 개를 배송시켰는데 그것들이 엘리자베스가 고르는 것을 도와준 한국예술품 옆에 놓여 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아직 매우 기초적이지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 나이에 뭔가를 처음부터 배우는 건 이상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실수할 때 창피했는데 이제는 그냥 웃고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엘리자베스와 함께 서울을 넘어 한국의 여러 곳을 탐험하고 있어요. 승려들이 일출 전에 일어나 기도하는 산속 사찰에서 묵기도 했고 조상들에게 배운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해안가 어촌도 방문했죠. 이런 여행 중에 많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중세 한국과 유럽 사회를 비교하는 새 책을 쓸 계획이거든요. 제가 항상 가르쳐왔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공부하니 신나네요. 어느 저녁 엘리자베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제 아파트에 왔어요. 식사하면서 그 아이는 제가 공항에서 쓰러진 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관계를 고칠 시간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죽음을 예상하고 그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한국에 왔다고 인정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가 영국이 그립지 않냐고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죠. 집에 대한 특정한 것들이 그리워요. 제가 좋아하는 서점, 공원에서의 일요일 산책, 어디에서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단지 과거와 제가 전에 했던 일로만 정의되지 않고 있어요.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르는 것들로 정의되고 있죠.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단지 제가 심각한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종종 끝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알지 못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새로운 나라든 어려운 대화든 용기가 필요하지만 놀라운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단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계속 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배울 새로운 한국어 단어들, 가르칠 새로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딸이 옆에 있고 마침내 제게 남아있는 모든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